이제 오늘부터 이제 2차 민소법요. 그러니까 2차 민소법 이제 이순환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본 강의 예비 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재를 정리했죠. 이제 교과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본서를 정리했고요. 기본서. 그 다음에 이제 1순환 때 사례집 정리했죠. 그래서 사례집 문제를 풀면서 2차는 이제 사례를 풀어야 되니까 그 사례집 문제를 풀면서 보충 사례를 제가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충 사례하고 시험도 봤죠. 이제 시험 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이순환인데, 나중에 특강 같은 게 있겠지만, 그 이순환에서는 이제 강의 객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진도별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범위를 볼 거예요. 전범위. 그 다음에 이제 민소법은 아시다시피 서류랑 이제 서류가 30점짜리가 있으니까 전범위 할 때는 이제 민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이제 민사 서류 작성의 문제, 요거 같이 해가지고 이제 2시간 시험 보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은 이제 50점짜리 1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1차도 그렇지만 2차도 항상 이제 기본서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시험이라는 게 오래되고 30회씩 넘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들 위주로 찍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1차도 그렇지만 2차도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몇 개 찍어가지고 그게 맞았다. 그렇게 이제 우연의 목숨을 걸 수는 없으니까 철저하게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본인이 보시는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객관식처럼 판례 결론을 모르면 못 맞추는 문제가 주관식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충실하게 읽으시고, 다만 이제 사례 문제는 2가지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이제 기본 사례, 기본기를 묻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항상 나오는 민소법에서 나오는 중복소송, 기판력, 제소금지 이런 것들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기판력 작년에 기판력 나왔다. 그럼 올해 또 나올 수 있죠. 그럼 기본기를 묻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를 묻는 사례가 있죠. 최신 판례. 이거는 이제 결론 모르면 답을 못 맞추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된다. 그 출제 경향에 이제 쫓아가가지고, 저도 수험생이었으니까는 자꾸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양을 줄이려고 자꾸 이제 어려운 것들은 이제 자꾸 이게 배제를 하고, 그다음 최근에는 최신 판례 안 나오던데,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과목별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최신 판례가 전혀 이제 안 나오고 기본 사례만 100%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객관식 같은 경우는 40 같은 경우 40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몇 문제 맞추면 되니까 몇 문제를 틀려도 되지만, 주관식은 안 그렇잖아요. 주관식은 한 문제 그냥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합격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커트라인을 차치하고 뽑는 인원이 한 13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날리면 사실 치명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신 판례 비중이 줄었다, 또는 기본기 사례가 줄었다, 어떤 경향이든 결국은 이제 둘 다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문제도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 사례집들에서는 기본 문제들이 있고, 기출문제 등등을 정리했죠. 그 다음 보충 사례에서도 이제 1순환 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기본 사례들을 좀 정리한 거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순환 문제에서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회당 이제 중요한 진도별로 중요한 거, 그다음 전범위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를 모르면 답을 못 맞추는 그런 쟁점들도 연결해 놨어요. 물론 최신 판례들 중에서도 보면 기존에 나왔던 판례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 제 나름대로 기준에서 정리했으니까 객관식도 문제 많이 풀어볼 필요 없듯이 주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례집하고 그 다음에 1순환의 보충 사례하고 지금 드린 사례 정도면 충분하고, 항상 마무리로 갈수록 보통 사례집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던데, 객관식은 문제집 가지고 정리해도 어느 정도 통하죠. 근데 주관식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기본서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서 중심으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제 1년 커리 공지할 때는 이제 매일 이제 진도별 할 때 1시간 시험 보고 강평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장으로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일단 시험을 먼저 다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보고 그다음 나중에 암기장 내용을 이제 해서
암기장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반드시 외워서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할 거니까 그건 암기장 교재 나오고 별도로 이제 강의를 해서 요 강의에 이제 붙여서 기존에 뭐 강의 시청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여기 그 시험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장으로 내용 정리하는 건 따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시고 항상 시간에 맞춰가지고 답안 작성. 그러니까 주관식은 객관식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주관식은 써보지 않으면 더군다나 우리는 손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써보지 않으면 아는 것만큼 현출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객관식은 문제 많이 안 풀어도 상관없지만 주관식은 반드시 써봐야 돼서 이제 매일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외우면서 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중요한 키워드는 자꾸 써보시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속으로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그 키워드를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뭘 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진도 나갈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뭐 많이 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통 보면 시중에 있는 뭐 사례집 막 두세 권씩 사셔서 보시던데 그러면 어차피 그 사례집들이 한 60, 70%는 다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잖아요. 보통 뭐 기출문제 위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실 바에는 제 생각에는 기본서를 충실히 보시고 제 이제 강의 그 커리를 따라오신 분들은 사례집하고 보충 사례하고 지금 드리는 사례 정도면 문제 연습은 충분하고 어차피 그걸 벗어나면 그 뭐 시중에 어느 책에도 없는 얘기들이니까 이제 기본서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뭐 특강 형식으로 해서 우리 11월에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9월이나 10월 달쯤에 한번 이제 최신 한 3개년 정도 판례 가지고 뭐 특강 같은 거 뭐 시간 잡아서 할 테니까 혹시 뭐 필요하시면 그때 또 들으셔도 되겠고 물론 뭐 중요한 판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뭐 출제한 것도 있고요. 암기장에 들어간 거 있으니까 뭐 별도로 그거는 일정에 맞춰서 이제 본인들 스케줄에 좀 맞춰서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강평 위주로 한번 일단 진행해 볼까요? 자, 1회차 문제를 보세요. 자, 1회차 부분에서는 이제 관할이 중요한데 관할에서 1분의 1은 사물 관할은 요 문제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토지 관할은 뭐 지금까지 많이 나왔는데 사물 관할은 요 문제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할 텐데 자, 그래서 관할은 일단 어떻게 돼요? 관할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물 관할하고 토지 관할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토지 관할 등등과 관련해서 또는 뭐 사물 관할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 변론 관할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관할의 마지막은 변론 관할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죠. 자, 그래서 1번의 문제를 보면 을은 이제 16년 3월 달에 공급업자인 갑으로부터 외상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17년 3월 10일 4억 원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월 1% 지원보상금. 그래서 4억 원하고 그 다음에 월 1%의 지송금을 약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4억 원 및 이에 대해서 17년 3월 11일부터 변제기가 3월 10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7년 이제 3월 11일부터 이제 월 1% 지송금을 현재 뭐예요? 22년 7월이죠. 그래서 22년 7월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 지송금을 지금 계산하면 지송금이 한 5년이 넘어가잖아요. 5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지송금이 1억을 넘어가서 지송금까지 포함하면은 5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금만 계산하면 4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5억 원이 이제 단독이냐 합의냐의 기준이 되는데 원금만 기준하면은 단독 사건이고 지송금까지 소장 작성일을 기준으로 지송금까지 계산하면은 합의 사건이죠. 그럼 이게 이제 단독이냐 합의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송금 소송을 토지 관할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제기.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 관할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 단독 판사에게 배당이 됐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출석간 변론 준비 기일에서 갑은 5억 1천만 원 및 지송금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 확장. 그래서 이제 청구 취지를 5억 1천만 원으로 확장했죠. 그래서 5억 1천만 원 플러스 지송금으로. 그래서 청구 취지 확장.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5억 1천만 원이면 여기는 뭐 지송금 고려할 필요 없이 원금만 일단 합의 사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송이 돼야 되느냐 이거고. 그래서 청구를 확장하면서 실제 매매 대금은 4억 원이 아니라 5억 1천만 원이다라고 진술했는데 피고 을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한 거잖아요.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그랬더니 A 판사는 관할 위반이다라고 해서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다.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합의부로. 그러니까 똑같은 제주지방법원이어도 단독과 합의는 관할이 다른 거죠. 사물관할이. 그래서 관할 위반으로 이송을 했다.
그래서 문제에 이러한 이송은 적법하느냐라는 건데 참고 법령은 뭐 이거 잘 아시는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5억까지는 단독이고 5억을 초과하면 합의부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차를 잡을 때,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보실 때는 특히 이제 민소법은 절차법이라 연결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제일 큰 목차를 로마자로 잡았는데 뭐 일로 쓰든 로마자로 쓰든 큰 목차들 위주로 자꾸 암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암기한 다음에 안에 내용들의 키워드를 또 별도로 암기하고. 그래서 쟁점의 정리 쓰실 분들은 그 목차를 올려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로마자 2번에 청구 병합의 경우에 속가 산정의 방법, 그 다음 로마자 3번에 관할 결정의 표준 시기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답안지에 뭐 쓸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뒤에 제가 드린 실전 답안을 기준으로 하되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쟁점의 정리를 너무 자세히 쓰면 밑에 쓸 것이 중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문제를 또 반복하는 거는 쟁점의 정리를 안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목차에 있는 그 쟁점들을 올려서 이런 게 문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